총리님,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부 야권 인사들이 코스피 5천 공약에 대해서 매우 많은 조롱을 쏟아냈던 기억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스피 5천을 또 달성하니까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상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염치 없는 정치적 건망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하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거부권 행사됐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낸 상법 개정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한 분을 한 분 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주식 투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주식 투자한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어쨌든 국민들이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일정한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효능감과 기대를 갖게 됐고 시장 전체로 봐서는 소위 머니무브라고 하는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의 이 부동산 아닌 곳으로도 자금의 물길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선호 재테크 수단 1위가 주식이었습니다. 추이로 보면 20년 만에 부동산을 앞질러서 1위가 된 건데요. 사실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상법 개정의 효능을 느끼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사진 보여주시는 자리에 저도 갔던 기억이 나고 맞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상법 개정을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추진해 주신 결과가 사실은 저희도 법을 통한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비로소 갖게 되는 어떤 입법가로서의 어떤 효능감과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취급받는 코스닥이 있는데요. 이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것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김태년 의원님의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이 만약에 나스닥처럼 독자 생존력을 갖춘다면 3천 스닥 시대도 전 머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피가 5천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정부 내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대통령님께서 코스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새롭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서로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감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 판단을 정부 내에서도 하고 있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김태년 의원님의 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입법으로 변화시켜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에 상법을 개정했을 당시와 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해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코스피 5천을 얘기할 때나 상법 개정을 얘기했을 때 당시 상황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여 감정적 논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특히나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짜 뉴스라든지 왜곡 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 주느냐가
우리 국민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사실과 다르고 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네. 총리님, 최근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이라기보다도 계엄 이후에 계속 나왔던 주장.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정당 내에도 있고 정당 밖에도 있고 여러 종교계에도 있고. 맞습니다. 예.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헌법 77조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 권한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전 통제가 어렵고 사후 조치만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 승인 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계엄을 꽤 일찍 경고했던 맞습니다. 사람 아닙니까? 그때 가칭 서울해봄팀이라고 해서 저희 당내에 의원 몇 분이 이 계엄 관련 법, 가능하다면 헌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개정을 해서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헌법 개정과 연동된 문제여서 쉽지 않아서 일단은 계엄법을 고치는 차원에서의 노력을 했고 현재도 그런 수준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개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당대표 시절에 만약에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내용을 좀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을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셨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네, 아마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내용도 반드시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좀 작은 이슈일 수 있는데요. 25년 11월 17일 날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이라는 공사 현장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방문하신 상태에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보시겠다라고 네, 발언을 하신 그렇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뭔가 진행이 됐다거나 말씀 주실 게 있어요? 네, 원래 그 감사의 정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비로소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만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일부 안다 하더라도 그런 그 바트로총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그런 건축물이 쓴다는 걸 대부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했고 제가 최근에 듣는 바로는 국토부 등 관련한 규정을 그러니까 저런 지하를 포함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